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올가을 첫 한기가 남하하면서 가을 태풍의 북상을 막았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고 산간에는 첫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북쪽 해상에 제14호 태풍 고이누의 모습이 보입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태풍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북상하지 못하고 서진해 타이완을 거쳐 중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 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태풍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한반도를 뒤덮으며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파주 기온이 영상 6도, 서울도 영상 10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특히 대관령이 영상 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고산지대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급강하할 전망입니다. 5일과 6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간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사흘가량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예년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환절기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커 출근길 긴 소매 복장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가을이 되면 등산을 하거나 또 버섯을 따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버섯을 따던 등산객이 추락사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무주군 야산입니다. 지인과 함께 버섯을 캐던 60대 남성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쪽이 상간이 버섯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나갖고 예. 네, 많이 와요. 외부 사람들이 그렇죠. 버섯이 뭐가 많이 나요, 거기가 요즘에? 요새는 능이. 지난 추석 당일 충북 괴산군 한 야산에서도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추락사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등산객이 늘어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낮 강원 평창군 야산에서는 60대 남성이 30m 아래로 추락해 골반을 다쳤습니다. 이처럼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약 3만 3천 건입니다. 3년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만 8,700여 건, 최근 3년 전체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26%를 차지합니다. 등산용 장갑을 준비해서 만약 미끄러졌을 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등산화와 등산 양말을 착용해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미리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등산 중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당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가파른 가운데 오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친명계 원내지도부로 재편한 뒤 사실상 첫 여야 힘겨루기를 앞두고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청문회 일정 등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김행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든 여당을 향해선 후보자를 지키려는 꼼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께 김행 후보자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까 봐 이렇게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공식 상견례를 계기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파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적격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의석수를 무기로 또 힘자랑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도 무시한 채 다수당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MB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 후보자의 언행을 문제 삼은 야당과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맞받은 여당이 팽팽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연예인도 저는 셀럽이지만 일반인입니다. 권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의 지금 의견이 적절한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그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억측이고 결국은 반대를 위한 지금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시한을 넘기며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다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여야 분위기로는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석수로 힘자랑을 계속한다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앞선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 여부를 본회의 직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표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 투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 다수가 당론 표결에 임하자고 했지만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국민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더 설명하고 당론 투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며 전국 주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회복에 주력하며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단식에 따른 국회 파행에 사과부터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장기간 단식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이른 시일 내 당무 복귀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분한 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의료진 소견을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10월 5일 날 집중 유세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당대표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당장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재판 첫 기일의 조정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이는데 대신 온라인 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병상에서 투표 동료 영상을 찍었고 영수회담 제안 카드 역시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서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낙하산 공천을 받은 진교훈 후보와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민주당은 정책도 비전도 없이 연일 김태우 후보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뜬금없다고 거듭 깎아내리며 이 대표의 파트너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기현 대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 무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에겐 방탄 정쟁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젠 민생을 돌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을 계속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정국까지 굵직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서 리더십에 명운이 걸린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이 쏟아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를 꾸려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TF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국내 포털인 다음 등에선 한때 중국 응원 비율이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가 응원 서비스 클릭수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65%는 외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 기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항저우에 1억 명이 몰려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요금도 면제되면서 교통 대란 속 갖가지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일대에서 뻗어나온 형형색색의 빗줄기가 밤하늘에 술을 놓습니다. 강 건너편엔 매일 밤 조명 쇼를 보러 온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항저우의 유명 관광지 서호, 그야말로 물반 사람 반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에 국경절 연휴까지 겹쳐 항저우에 1억 명이 몰려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虽然人多，街上大家情绪还是非常好的，也有很多工作人员在执勤，很踏实和安全感。 국경절 당일 5년 만에 재개된 홍콩 불꽃놀이엔 43만 명, 베이징天安门 광장 국기 개양식엔 3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만리장성을 따라 만인장성을 이룬 관람객들, 어딜 가나 인산인해입니다. 공항과 기차역도 붐비지만 고속도로 교통량은 연휴 첫날부터 6,600만 대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돼 많게는 수십만 원가량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된 중국에선 연휴 때마다 장거리 운행 요령이 인터넷 인기 게시물로 올라옵니다. 我准备在这里吃个晚饭，补个电，然后再继续出发。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는 교통 대란, 관광지는 주차 대란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음주 가물을 즐기고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가 하면 아예 낚싯대를 꺼내 세월을 낚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드레 동안의 황금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선 또 한바탕 귀경 전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합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예정인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소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반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 동안 1차 방류량과 마찬가지로 7,800톤가량의 오염수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도쿄전력은 희석 설비 일부에서 도장이 부푼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2차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건보 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과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을 합한 액수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작년 90조 원을 넘은 뒤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8조 9천억 원, 무려 9.5%나 뛰었습니다. 진료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5조 7천억 원 정도로 재작년보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절반은 코로나19 진료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진 데다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 치료비 등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인 뒤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행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계 질환 비용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 4월 18일 날 전면 해제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의료이용, 특히 호흡기 질환 등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연령대 진료비 역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8.6% 증가해 44조 원을 넘었는데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공단이 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비도 2조 8천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진료비의 경우 지원금을 늘리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늘려 쌍둥이든 새쌍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태아 1명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고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한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2도, 대전 12.7도, 대구는 1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던 후보자가 과거 공동 창업한 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과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관한 입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실체 없는 주장이라는 여당이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진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원은 반대 의견이 강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권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주로 반대 여론이 강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신뢰 하락과 관련해 김명수 전 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산되면서 이번 문건을 통해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8명 증원과 같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함께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였습니다. 60쪽 분량 문건의 3분의 1가량인 20쪽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 더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대법관 회의의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사무와 법관 인사를 총괄합니다. 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 같은 대법원장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데다 안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연쇄적인 장애를 초래할 것이란 내부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임관하는 신임 법관들도 안철상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되는 등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우선 내일 예정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개최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약 9년 만에 열린다며 양측은 한일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3곳의 콜센터 노동자 1,50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각 금융사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은행 콜센터에서 5년째 일하는 이영선 씨. 매일 100통 넘게 전화를 받으면서 고객에게 내가 뭔데 전화를 당겨받느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인 상담사 말고 은행 직원을 곧바로 연결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게끔 하나은행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왜 죄송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상담사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점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요구대로 영업점 직원에게 사안을 넘기려면 본사의 모니터링 방침에 따라 고객의 이름과 용무를 상세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평가 점수가 깎이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또 볼멘 소리가 쏟아집니다. 은행 직원도 아니면서 왜 개인정보를 자세히 묻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폭언을 견디며 감정노동을 이어가는 이 씨의 급여는 4년 차가 돼서야 한 달에 20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차별대우 못 참겠다. 진짜 사장 책임져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현대해상까지 금융기관 3곳의 콜센터 노동자 1,500명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금융사들이 상담사들의 저임금은 외면한 채 수백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면 접촉이 줄어든 만큼 모든 업무는 콜센터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성과급은 정규직들의 몫이었고 용역이기 때문에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내한 우리는 배제되었다. 또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만큼 고객을 위해서라도 상담사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짧게는 5달, 길게는 1년 넘게 교섭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원청업체나 모회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3사 모두 이번 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은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72.3%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0m 남짓한 왕복 2차선 서울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버스가 아닌 승용차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상인들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지난달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종 판단을 내년 6월로 미루면서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부턴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전용지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실제로 해제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전용지구를 강요한다며 반발합니다. 타 유사 상권과에 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을까요? 다 막혀요. 그거보다 양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용지구 안내판은 아직 재설치가 안 된 상태라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엔 이렇게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는 노면 표시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론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길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서울시 방침대로 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주말마다 하는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반면 전용지구 지정 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보행자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 딱히 큰 문제는 겪고 있지 않고 이 거리를 지금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중단했던 전용지구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환원한 만큼 이를 내년에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 실제 운영까지는 당분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겪고 있는 미 의회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장 공석 기간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케빈 메카시는 소수의 강경파가 의회를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4% of our conference can join all the Democrats and dictate who can be the Republican speaker in this House. I don't think that rule is good for the institution. 임시 의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새 의장이 뽑힐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은 중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장을 축출한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Worry you that you won't be able to deliver the aid that the U.S. has promised to Ukraine?
It does worry me. Extreme MAGA Republicans who would like to eliminate just about everything I've done.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하원 의장이 축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의장이 될 수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가 하원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calling me Madam Speaker. All I can say is we'll do whatever is best for the country and for the Republican Party. Would you take the job? Would you take the job? We have some great people. 다음 주로 예정된 하원 의장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내 선호도가 높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짐 조든 법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의장 해임 사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9석에 불과해 10명 남짓한 강경파가 이 차기 의장 선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이 서해에서 자국이 설치한 함정에 걸리는 사고로 선원 55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지난 8월 21일 서해 산둥 지역 근처에서 중국군 잠수함이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체인과 앵커 장어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영국의 비밀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다수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여전히 찬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화당 지지층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미국인의 63%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물자 추가 제공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토론 일정을 취소하고 대선 본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추가적인 경선 토론을 즉각 취소해 이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쫓아내는 데 쓸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고급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10대 용의자가 공포탄 전용 총기를 개조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이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등 세계 대륙에서 열립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2030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파는 이와 함께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전 등 일부 경기를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꿀벌이 폐사하면서 생태계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 기술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양봉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통을 열어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한 반절, 50% 정도, 그 정도 지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뭐 100% 사라진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지난해 전국 232만 벌통 가운데 40만 개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꿀벌 17%가 월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애 같은 병충해와 농약 사용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폭염과 폭우 등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왕이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너무 덥고 속상한 거야. 말로 말할 수 없죠. 꿀벌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도 떨어지게 돼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온시설 등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4년 뒤에 멸종한다. 화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백대 작물들 중에 한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을 대신해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 개발도 활발합니다. 뒤형벌은 실내 사육이 가능해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충해에 효과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사육장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또 제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 개발을 위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런 벌들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움직임 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게 상품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뒤형벌 생산이 고도화되면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새 들어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는데 방을 정리하던 집주인이 여행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9년에 출산한 자녀가 숨지자 무서워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유신 정권 당시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A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4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